그 다음에 지금, 어근 강의 노트라는 과목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이 과목이. 원래 이 책이 1988년에 나왔던 어근 해설집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도, 80년도하고 90년대 초반에, 상당히 히트를 쳤던 책이었는데, 진화 과정을 베이직을 거치고, 그 다음에 어근 강의 노트로 온 거예요. 물론, 내용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복잡하고 어렵고 빈도가 낮은 뜻들을 많이 추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책을 과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빈도 표시를 하고 기출 표시를 한 것 외에는, 내용 면에서, 이전의 어근 해설집하고 다를 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근 해설집 그 자체가 완벽한 사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갈 것도 없고 빠질 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때 어근 해설집하고 다른 점은 말씀드린 대로 그때는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표현을 엄청나게 많이 넣어줬어요. 그거를 이 표현 중에 전체 표현 중에 한 3분의 1 정도를 추렸습니다. 추렸고 그래서 이전보다는 훨씬 더 이 페이지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한 400페이지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보기도 쉽고 간편하고, 그렇습니다. 베이직하고는 사실 기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데, 베이직은 알파벳 순으로 해서 빈도가 높은 어근을 1부로 하고, 빈도가 낮은 어근을 2부로 해서 한 거고, 이 어근 강의 노트는 그 베이직에 있는 거를 우리 본서의 순서대로, 본서 렉처 순서대로 해서 해당되는 어근을 추려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옛날 베이직은 따로따로 공부했지만은 이거는 본서하고 같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학습서 개념으로 사실 나온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비해서는 이제 옛날에 어근 했을집에 비해서는 칼라고, 편집이 쭉, 나열형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기가 참 좋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노량진 학생들은 이제 7구급 경찰 기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고 또 편입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책이 더 낫습니다. 본서보다. 이 보케이블 워크샵 본서는 정말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책인데 이 책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단기에 최대의 학습 효과를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학생이 제대로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이 특히 또 미국 유학을 갔을 때 살아있는 그런 영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이 아니면은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문장 완성 독해 연습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정말 이 살아있는 영어의 보고로서 보케이블 워크샵은 종합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동의어도 사실은 우리 책 순서에 따라서 접근이 되어 있고 어근도 단어당 3개씩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우리 보케이블 워크샵 본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렵게 느낄 거예요. 그 안에 어근도 한 단어당 3개씩 들어가 있죠. 동의어도 하나당 6개에서 10개씩 들어가 있죠. 거기다가 주옥 같은 예문들이 100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예문들이에요. 전부 다 만들어진 예문이고 그리고 그 안에 동의어 유사 표현들이 한 단어가 나오면은 그 단어하고 유사 표현들이 문장 속에서 3-4개가 반복이 됩니다. 발췌를 해서는 이런 문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영어를 좋아하고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하고 수험생 입장에서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반드시 우리 본서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학생들은 본서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어렵고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정도 목전에 앞두고 있다. 그러면은 본서보다는 어근 해설집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책은 철저하게 어근 하나로만, 어근 중심으로만 되어 있고 어근 중심 학습 방법이 사실은 학습 효과 면에서는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좋고 그리고 이제 이 책의 단점은 일상 영어가 없는 거예요. 어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본서는 일상 영어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학술 용어도 되어 있지만은 그런데 이 책의 단점은 일상 용어가 없는데 사실 대개 공무원 시험에서는 일상 용어 출제 빈도가 아주 낮아요. 거의 라틴 히랍 계통의 학술 용어들만 나오는데 혹시나 또 나오면은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불안한 학생들은 우리 지금 어근 강의 노트에 요 최근에 출제된 공무원하고 편입 기출문제 1500단어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추가가 된 거죠. 원래 이걸 안 넣으려고 했는데 학생들 요구가 하도 거세서 이걸 넣었습니다만은 특별 보너스북이라고 해서 기출 단어 수거 3000을 통한 최종 점검집이라고 해서 1980년, 2005년 공무원 편입시험 기출 단어 리스트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보너스북 페이지 2가 되겠죠. 여기에 단어들이 수록된 단어가 1500단어입니다. 정말 또 시간이 없는 학생들은 이 1500단어만 봐도 한 70% 정도는 반복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C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이것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B를, B 플러스 정도로 해서, 이 목표를 하는 분들은 우리 어근 SLC 완벽하고, 완전히 99.99%로 해서 시험에서 100%를 목표로 한다 하면은 우리 본서를 봐야 됩니다. 본서는 공무원 시험에서는 완벽합니다. 이 문제 분석표가 나왔지만은 각종 시험에서 7급, 9급 경찰 공무원들이 거의 다가 아니고 100%예요. 100%가 요 몇 년 동안 분석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실제로 부분 집합이에요. 그리고 우리 책 범위를 벗어나면은 출제위원이 조금 사이카틱한 분이에요. 왜냐하면은 빈도가 높은 중요한 단어들은 사전 못지않게 다 수록했는데 이거 밖에서 나왔다면은 출제위원의 정신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고 혼자서 다 틀릴 때 희열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100점을 목표로 하면은 종합서인 본서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어근 강의 노트를 보면 학습 효과는 있는데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근 중심으로 책을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까지 봐도 이 100%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마 95%에서 100%는 되겠죠. 이게 불안한 분들은 단어장을 보시면 돼요. 우리 단어장,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은 우리 어근 강의 노트하고 그 다음에 이 단어장이 있는데 단어장 뒤에 보면 일상용어 리스트가 따로 나옵니다. 여기 일상용어가 전체로 해서 일상용어 편이 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는 분들 그리고 여전히 100점을 목표로 하는 분들은 우리 어근 강의 노트하고 단어장에 나와 있는 일상용어 편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 되면은 일상용어까지 커버가 되기 때문에 본서인 종합서를 본 효과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장이라는 게 이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요약해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고 그냥 단어장도 보기 싫다. 그냥 일상용어는 포기하고 라틴 히랍 계통으로 해도 사실은 거의 7, 9급 경찰 공무원 시험에서는 우리 어근에서 거의 적중률이 97, 8% 이상 돼요. 100%까지는 안 돼도 요 한 몇 년 동안 보니까 딱 한 문제 이 피버털이라는 단어 빼놓고는 7, 9급 경찰 공무원 시험 문제가 전부 다 어근 강의 노트의 부분 집합이에요. 마찬가지로 딱 한 단어만 비켜갖고 그 한 단어는 어떻게 보충하느냐 하면은 단어장이나 단어장을 통해서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인데 한 단어를 포기해도 좋다 하면은 그냥 이것만 봐도 돼요. 사실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1500단어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어근 강의 노트의 또 다른 단점은 뭔가 하면은 어근하고 관련된 모든 단어를 다 수록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도가 아주 낮은 단어들이 있어요. 이따금씩 빈도가 아주 우리 본서에는 비교적 빈도가 높은 단어들 중심으로 들어가 있는데 어근 강의 노트는 전체에서 한 20% 정도는 빈도가 아주 낮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특히 추가 어근편에 나오는 단어들은 되게 그렇습니다. 거기는 여러분들이 별표라든지 기출 빈도를 참고해서 이 부분적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지 다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어근 강의 노트만 봐도 결론적으로는 7, 9급 경찰 공무원 시험에서 아니면은 편입 시험에서 편입 시험은 워낙 어휘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아마 본서까지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90점 이상은 뭐 공무원 시험에서는 전부 다 커버가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어근 강의 노트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거는 빈도를 잘 봐야 돼요. 우리 어근 강의 노트에서 별 둘, 그러니까 하얀 별 셋, 검은 별 셋, 검은 별 둘까지가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단어들인데 특히 하얀 별 셋 같은 경우는
수준이 아주 낮은 기본적인 단어들이에요.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단지 제가 여기 수록한 것은 기본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단어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전부 다 취급을 했을 뿐이고,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대개 특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검은 별 3개, 검은 별 2개를 중심으로 보고 검은 별 하나까지 보면은 더 좋고요. 그런데 이제 하얀 별은 보면 안 됩니다. 하얀 별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하얀 별 하나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온 거고 참고용으로 하시고, 시간도 없는데 뭐 참고까지 할 필요 있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별 2, 별 3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별 2, 별 3 가운데서도 기출 빈도가 낮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용 빈도가 곧 기출 빈도를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출 빈도가 낮은 거는 그럼 뭐를 통해서 체크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 책을 보시면은 단어 설명 끄트머리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공편펄 이런 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네모잡이 해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페이지 같은데 앱덕트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뭐 GS라고 지금 끄트머리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단어 설명 끝부분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머리말에도 제가 설명을 확실히 해놨습니다. 원래 머리말하고 목차를 잘 읽어야 돼요. 여기에 책의 핵심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말을 여러분이 꼼꼼히 읽어보시면 다 나올 텐데, 공편펄이라는 게 공은 공무원입니다. 7구급 경찰 공무원을 축으로 해서 이전에 사후행정 외무고시까지, 그 다음에 세무사, 뭐 변리사, 법원직, 선관위, 지방직까지 다 포함해서 기출문제를 공으로 했고요. 편은 편입입니다. 편입 문제가 참 좋습니다. 대개 편입에서 출제되는 단어들이 토플 문제들이 참 많아요. 요즘 토플이 보캐블러리가 없지만은 옛날 80년대 토플 시험에서 나왔던 보캐블러리는 참 좋은 단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표시된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는 공은 필수적으로 봐야 될 거고, 편도 토플에서 나오거나 괜찮은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편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펄을 봐야 됩니다. 공편 펄은 반드시 봐야 돼요. 수험생 입장에서 이 별 둘, 셋 중에서 이거는 별로 빈도가 높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왜 이걸 외워야 되느냐. 그 기준이 되는 거는 공편펄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 제일 먼저 우리 표제어가 1000개거든요. 본서에 나와 있는 표제어 1000개가 그대로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접근 방법이 본서는 접두 중심, 접미어 중심, 이건 어근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어근 접근 방식에 따라서 본서 표제어가 정확하게 1000개가 그대로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본서 표제어 1000개는 무조건 100% 매스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 본서 표제어 1000개 말고 작은 글자로 들어간 거 있잖아요. 큰 글자로 나온 표제어 밑에 보면은 또 라인 밑에 작은 글자로 들어간 단어들 있죠. 이게 이제 보충어휘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4페이지, 2페이지 같은 경우 보면은 abduct부터 introduce가 기본 단어고, 이게 우리 책 본서 표제에 나와 있는 첫 단어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수준이 높고 낮고 빈도가 높고 낮고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필수 어휘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됩니다. 첫 단어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근덕트 편에 작은 글자로 해가지고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말하자면은 우리식으로 치면은 중학교 수준부터 대학원 수준 어휘까지 총 망라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을 적용을 하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공편펄 중심으로 봐야 되고, 별 둘, 셋 정도 중심으로 보고, 별 하나 중에서도 공편펄이 들어가 있으면 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공편펄로 표시된 거를 필수로 이제 하고, 공편펄이 안 돼 있지만은 별 둘, 셋 정도 범주에 속하는 거라면은 한 번쯤은 체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공편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얀 별 하나고 검은 별 3개다 하면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얀 별 3개는 너무나 낮은 초급 수준의 단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봐도 좋아요. 제가 이 단어 설명 접근하는 방식이 아주 필요한 살아있는 뜻들은 다 넣어놨기 때문에 기본 단어들이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제 시간 낭비진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추가 보캐블러리 펜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실렉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근 해설집이나 베이직에 비해서는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어떤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수험생 입장에서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하지 말라고 기준을 이 책에다가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쓰이지도 않고 시험에도 잘 안 나오는 이런 단어에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말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대강 나올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책을 보시면은 렉처 1부터 200까지, 그러니까 391페이지가 렉처 200까지 나옵니다. 391페이지. 그래서 우리 책 순서대로 어근 400개 이상을 접근을 했는데 어떤 렉처도 하나 이상의 어근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가능한 한 렉처 머티리얼에 최소한 하나의 어근 접근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탈해서 450개 가까이가 될 텐데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어근은 20개밖에 없습니다. 이 20개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커요. 가장 중요한 어근이 한 20개 되는데 되게 중요한 어근이 뭐냐 하면은 단어들이 되게 30개 이상 나온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제 어근별로 보면은 단어들이 한 30개 이상 나열된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기본 필수 어근들인데 재미있는 거는 기본 필수 어근이 지니고 있는 뜻이 기본 동사의 뜻하고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근 딕트가 나왔습니다. DICT다 하면 어근 딕트가 말하다잖아요. 그럼 딕트라는 어근은 기본 어근이거든요. 탑 20 안에 들어가는 중요한 어근인데 뜻이 뭡니까? say의 뜻으로 말하다잖아요. say는 기본 단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 어근을 통해서 기본 단어에 대한 학습이 가능합니다. 물론 정밀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어근 강의 노트에서는 제가 기본 단어적인 접근은 시도는 하지가 않았고 대강 기본 단어의 뜻을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는 될 겁니다. 물론 우리 이 보케블 워크샵 본서는 접두어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라틴 히랍 계통에서 접두어는 전치사나 전치사적 부사인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본서에서는 제가 전치사적 부사 접근을 아주 체계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치사적 부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돼요. 접두어는 라틴 히랍 계통에서 전치사거나 전치사적 부사고 어근은 대개 기본 동사이거나 기본 명사의 뜻을 많이 지닙니다. 대개는 동사 명사적인 의미를 지내요. 그래서 흔히 그 현대 구어 영어를 정복을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전치사적 부사 50개, 그 다음에 기본 동사 120개, 기본 명사 200개, 370개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90%는 특히 영어 회화나 기본 작문의 90%는 이 기본 단어 300개 이상 정도면 충분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본 단어에 대한 제대로 된 접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잘 못하고 글을 잘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읽을 때도 단어는 다 아는데 번역이 안 된다. 기본 단어에 대한 접근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번역이 안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라틴 히랍 계통의 접두어나 전미어나 어근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이 현대 구어 영어하고는 전혀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거를 영어로 뜻을 풀이를 하면은 기본 전치사적 부사도 커버가 되고 기본 동사도 커버가 되고 기본 명사까지도 다 커버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개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 200개를 순서대로 쭉 다 훑게 되긴 할 텐데 아마 200개를 다 제대로 하려면은 60시간 정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첫날은 좀 상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좀 덜 중요한 것들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쉽거나 빈도가 낮은 것들은 생략을 하거나 빠른 속도로 해서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 394페이지를 보시면 추가 어근이라고 있어요. 이 추가 어근은 제가 이번에 그렇게 이 정비를 못한 파트 중에 하나인데 본서는 제가 지난번에 손을 좀 댔습니다만 여기는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어근들은 빈도가 아주 낮은 어근들이에요. 단어들도 그렇고. 그런데 또 친숙한 어휘들도 한 번씩 나와요. 마찬가지로 기준이 뭡니까? 여기 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무시를 하되 그래도 좀 찜찜하다 하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말씀드린 대로 기출 중심으로 갑니다.
공편펄을 기본으로 하고 벨 둘 내지는 셋, 그 정도 하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공편펄 외에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볼 필요가 없는 단어들입니다. 거의 빈도가 없는 단어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은 여러분들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공편펄 중심으로 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또 익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익은 토익입니다. 익은 토익인데 토익 보캐블러리는 공무원 시험에서는 너무 쉽기 때문에 출제가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공무원 시험이나 편입 시험에서 출제되는 이 보캐블러리하고 토익 보캐블러리하고는 달라요. 이게 다르기 때문에 굳이 익자 나온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토익 이 보캐블러리가 좋은 거는 토익 보캐블러리들은 거의 다 살아있는 영어 단어들이에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살아 숨쉬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영어 학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나면은 토익까지는 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 GS라는 표시는 GRE하고 SAT입니다. 미국 일반 대학은 진학시험인 GRE와 수능인 SAT에서 나오는 수준이에요. 이거는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여기까지는 대개 현재까지 봐서는 공무원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편입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은 GS까지 다 완벽하게 커버를 해야 합니다. 편입은 상당히 고난도로 나오고, 공무원 시험은 대개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 책하고 이제 출제 분석을 해보면은 우리 책 기본 단어에서 많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은 아직까지는 단어 수준은 높지만은 우리 책을 기준으로 하면은 기본 단어 수준으로 출제가 거의 된다는 겁니다. 국어는 그렇고요. 국어는 우리 책 본수로 치면은 기본 단어에서 거의 출제가 되고, 7급은 기본 단어 플러스 이 추가 일상 용어나 학술 용어에서도 들어 나옵니다. 그래서 7급 공무원 준비하는 분들은 우리 어근 강의 노트도 좋지만은 어근 강의 노트도 한번 보고 본수를 한번 봐도 되고, 아니면은 이거를 제치고 본수를 봐도 되고, 국어는 제가 볼 때는 어근 강의 노트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은 본수 기본 단어가 의 범위를 거의 국어 공무원 시험은 벗어나지 않고, 아니 국어이 어렵던데요. 국어 공무원 의 시험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요 몇 년 사이에 상당히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 왜 기본 단어냐? 우리 보캐블러리 워크숍의 기본 단어라는 것은 수준이 낮아서 기본 단어가 아니고 수준은 모든 수준이 다 망라가 돼 있는데 사용 빈도나 실제 중요도 면에서 기본 필수 의의로 암기해야 될 단어라는 의미지 기본 단어, 기본 의의 수준, 초급 수준의 의의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특히 국어 공무원 학생들은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어근 강의 노트만 봐도 충분하고, 7급은 조금 불안할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어장에 나와 있는 일상 용어를 보거나 아니면 아예 본수로 접근을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즘 공무원 시험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한 문제, 두 문제 가지고 당락이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어차피 준비를 하는 김에 여러분 또 이렇게 공부를 해놓으면은 학창 시절에 수험생 시절에 공부하지 뭐 사회 나와서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예를 들어서 중국 가 있으면은 이 시간적인 여유가 많으니까 참 연구를 많이 합니다. 어떤 때는 한 2주 정도는 하루에 책 한 권씩 읽고 막 그랬어요. 미친 듯이. 근데 한국에 있잖아요. 한국에 잠깐 나와가지고 한 2, 3주 있다 하면은 단 5페이지, 10페이지도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는 읽을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읽어두는 게 좋고,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여러분 수험생 입장에서 공부하는 김에 제대로 된 공부를 해두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었어도 좋다는 거죠. 그리고 편입을 했어도 또 원서 읽기도 좋은 거고, 나중에 또 유학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눈앞에 시험만 보고만 가지 말고 좀 넓게, 크게, 멀리 내다보면서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의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1분만 간단하게 원래 이제 이제 다 끝났습니다. 보캐블러리 워크샵하고 리딩 워크샵을 수술하는 작업을 제가 1년 동안 북경대학의 연구교수로 적을 걸어놓은 기간 동안 이 작업을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해서 지금 마무리가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11월 중순 정도 되면은 다 마무리가 돼서 이 보캐블러리가 초급, 중급, 고급이 나오고요. 초급은
고3 수능 수준이고, 근데 이제 국어 공무원 중에서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 중급이 이제 중고급이 어근 강의 노트가 되고, 고급이 보케블러리 워크샵이 이제 종합수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우리 최고 뒤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소개가 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책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은 우리 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학생들이 참 접근하기 어려웠었는데,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접근을 할 수 있게끔 판권 다음에 여기 보면 그로 보케블러리 워크샵 시리즈에서 보케블러리 워크샵은 종합수입니다. 종합수로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어근 강의 노트는 사실은 7구급 경찰 편입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출문제로 구성된 교재다 해가지고 쉽게 이제 수험생용으로 중급이 나온 겁니다. 완전 이거는 수험수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초급 어휘집은 수준이 좀 낮습니다. 수능 수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를 안 하고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분들은 우리 어근 강의 노트도 쉬운 책이 아닙니다. 일종의 사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극복하고자 하는 분들은 초급편을 먼저 빠른 속도로, 요거는 양이 얼마 안 됩니다. 한 220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가볍게 빠른 속도로 한번 리뷰를 하고 접근을 하면 좋고, 굳이 이게 필요 없는 분들은 어근 강의 노트 중고급부터 시작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시험이나 편입 시험에서 독해도 상당히 중요한 영역인데, 그동안 우리 리딩 워크샵 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학생들이 좌절과 절망을 많이 느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렵습니다. 리딩 워크샵 책은 국내외에서 치러지는 객관식 시험에는 그 어떤 시험에도 완벽하게 대비가 되게끔 만드는 책이에요. 미국 일반 대학은 진학시험인 GR이나 SAT까지도 미국 애들이 보는 시험 그 수준까지 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책인 거에는 틀림없지만은 독해 공부는 어렵게 해야 속도가 가능합니다. 어렵게 공부를 하고 독해 지문이 쉬운 게 나오면은 남들 10분 걸릴 때 5분이면 다 읽고 문제 풀고 여유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독해는 특히 수준이 좀 있는 책으로 하는 게 좋은데, 특히 이제 편입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반드시 우리 리딩 워크샵 본서를 봐야 되지만, 7구급 수험생들은 이번에 새로 나온 그로 리딩 워크샵 기출 강의 노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은 그 토플 수준이고, 현재 7급이나 9급용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기출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출문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대개 시험 출제위원들이 본인들이 지문을 만들어서 출제하는 경우는 아예 1%도 없습니다. 기존 기출문제에서 지문만 발췌를 해서 문제만 만든다든지 아니면 지문과 문제 통째로 대개 뺏기는 경우가 거의 지배적입니다. 출제위원들, 교수들 양심도 문제 있지만은 의뢰하는 이 공무원들도 국가기관에서도 아니 돈 몇 푼 주면서 이 문제 만들려고 하면 되겠어요. 시간도 바쁜데 제대로 해서 충분히 사례를 하고 시간 투자를 좀 받아서 하면은 교수들도 제대로 문제를 출제할 텐데, 그래서 기출 문제에서 거의 70%가 반복 출제되는 게 바로 그런 악순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로 리딩 워크샵 기출 강의 노트는 100% 기출 문제로 이루어져 있고, 요 가운데서 앞으로 상당히 많은 독해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한 가지 아이러니는 제 토익 워크샵에 독해 지문이 있는데 그거는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거까지 뺏겨가지고 내놨더라고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또 그게 기출 문제인 줄 알고 그 책 지문을 또 다른 책에서 발췌한 거예요. 이거는 저작권법에 걸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독해 지문까지 전부 다 작문을 해서 문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작권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 아마 그 기출 문제인 줄 알고 뺏긴 저자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뺏겼겠죠. 그리고 출제위원들은 또 그런 개념 없이 이것도 기출 문제이겠거니 하고 또 그렇게 한 거고, 정식으로 이의 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게 지금 현 주소예요. 그래서 대개 기출 문제에서 출제가 되니까 이게 7, 9급으로 좀 맞고, 9급 수험생 중에서 독해에 대한 기본이 전혀 안 돼 있다 하는 학생들은 초급 독해집이 11월 중순에 나옵니다. 이거는 독해를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지상 강의식으로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쭉 쉽게 접근을 해서 11월 한 중순 정도 되면은 이 세트가 다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마 워크샵이 나옵니다. 그래마 워크샵은 원래 생각을 안 하다가 우리 수험가인 공무원하고 편입 수험생들이 우리 책은 왜 문법이 없느냐 해서 문법을 원래 북 1, 2, 3로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 북2만 기출 강의,
이 북2 기출 강의 노트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수험생들이 필요로 하는 거는 바로 이 북2거든요. 그래서 1권하고 3권은 앞으로도 나올 계획이 없어요. 단지 리딩 기출 강의 노트하고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그래마 워크샵 북2가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지난 25년 동안 기출 문제로만 구성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이렇게 해서 이 단어, 문법, 독해, 어휘, 단어, 수거, 독해, 문법까지 해서 모든 수업 영역은 우리 거로 워크샵 시리즈가 이전에 그랬듯이 다 커버를 하게 된 겁니다. 옛날 90년대 초반 전성기 때는 아이템이 한 70가지 됐었어요. 제게 한 10몇 가지 되고 나머지 연구소나 우리 선생들 책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다 죽고 그래서 이번에 그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을 다 살린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제가 책을 쓰기도 하고 일부는 또 한 10% 보충하기도 하고 일부는 또 그대로 해서 내기도 하고 해서 단어, 수거, 문법, 독해 전 영역에 걸쳐서 시리즈 왕관이 11월 15일까지 다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좀 슬림하게 좀 나온 기출 강의 노트입니다. 해서 가능한 한 기출 지문들을 좀 많이 보고 특히 이제 제가 7급 공무원 학생들이나 편입 쪽 학생들 수험생들을 보면서 너무 교재가 열악한 그러니까 한 70년대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대학 영어 수준은 90년대 초반부터 제가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80년대 후반부터 일반적인 대학 영어 수험서들은 상당히 그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었는데 이 노량진 쪽이나 그 편입과를 최근에 제가 알게 되면서 작업을 쭉 하면서 자료들을 쭉 보니까 책들이 한 70년대 수준이에요. 수험서 수준이. 그러니까 이 이론적인 접근이나 해설 방법이나 그 다음에 편집 체제나 이 모든 것들이 상당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중국보다는 조금 나아요. 그래서 엊그제 우리 중국 북경대학 외국어대학에 학장하는 양반이 그 하와이 대학에서 영문학을 했는데 중국에서는 그 이제 영문학자들 중에서 유학자들이 이렇게 현재 나이 든 분들에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 북경대학 영어 교재를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교재가 우리식으로 치면 1960년대 수준입니다 하고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당황하지는 않더라고요. 받아들이긴 하던데 어쨌건 이제 그렇습니다. 대강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제가 그 전체적인 틀을 한번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재 틀을 다시 잡으면서 조금은 장황했지만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시고 어쨌건 제가 그 약속된 기간 동안 우리 책을 골고루 쭉 순서대로 해서 사전식으로 많이 훑어갈 겁니다. 훑어갈 거고 우리 본서 강의보다는 좀 더 딱딱할 수가 있어요. 본서는 살아있는 구어 영어가 많아서 재미있게 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이 어근의 설집은 한 권의 사전에 대한 접근으로 사전을 하나 매스트하는 그런 심정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인내가 좀 필요할 거예요. 인내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대강 이 정도로 해서 이 책에 대한 거는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대개 보캐블러리 워크샵 강의를 할 때는 그 현대 구어 영어에 대한 접근을 좀 하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서는 굳이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근 중심이고 그래서 일단 라틴 히랍 계통의 학술 용어 중심으로만 일단 나가게 되니까 그런 현대 구어 영어적인 그런 인트로덕션은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그 이찬성 능률 보캐블러리를 통해서 이미 그 보캐블러리 학습이 많이 돼 있을 거고 아니면은 또 대학에 들어와서도 대학교의 서적을 통해서 훈련이 돼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을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근을 통한 영어의 학습 영어의 학장이 가장 효과적인 게 뭔가 하면은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한글하고 한문하고 관계가 영어에서 라틴어하고 관계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 뭐 한자를 별로 많이 쓰지 않습니다만은 대개 한글에서 문자는 거의 다 한자어잖아요. 그렇죠? 영어에서 문자는 다 라틴어입니다. 라틴어고 전체 영어 단어의 60%가 라틴어입니다. 라틴 히랍 계통이고 고급 학술 용어의 90% 이상이 라틴 히랍 계통이에요.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특히 이제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거의 다가 라틴 히라 계통만 나오고 있습니다. 일상 용어가 거의 안 나와요, 시험에서. 편입에서는 한 번씩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 출제되는 어휘 시험의 주류는 라틴 히라 계통이에요. 원래 네이티브 스피커 입장에서도 라틴 히라 계통은 상당히 어려운 단어겠죠. 이 사람들도 대학이나 대학원을 입학하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에서 어휘 시험에서 만점을 못 받잖아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아니 영국인 미국인이면은 영어 시험에서는 다 100점을 받을 것 같은데 100점 못 받거든요. 라틴 히라 계통 100%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네이티브들도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은 어휘력은 우리보다 뒤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죠. 뭐 국어 시험에서 한국 사람들이 전부 100점 맞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일단 라틴어하고 그다음에 그리스어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틴 접두어는 영어로 들어오기 전에 라틴어에서는 주로 전치사나 전치사적 부사가 많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라틴 어근은 대개는 뭐라고 했죠? 동사적인 뜻이거나 명사적인 뜻이거나. 그래서 동사, 명사, 전치사, 부사까지 다 커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에서 유래하는 것은 많지가 않으니까 주로 이제 라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라틴이라고 하는 게, 뭐, 그릭도 들어가겠지만은, 그 다음에, 되게 이제, 뭐, 종족으로 봐도 되고, 그렇고, 그 다음에 언어로 봐도 그렇고, 서양의 주류 종족이, 주류 언어권이, 문화권이, 라틴 어권과, 그 다음에 게르만 어권과 슬라브 어권으로 3분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래 유럽의 주류는 라틴어들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팍스 로마나를 주도했던 로마에 의한 평화, 로마에 의한 세계 중심 질서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라틴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탈리안, 그 다음에 스페인이시, 포르투기즈, 그 다음 아이리시, 그 다음에 폴리시는 아니죠. 폴리시는 아니고 아이리시,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프렌치도 들어가야 되겠죠. 이탈리안 프렌치는 아직까지 살아있죠. 아이리시 요즘 잘 나가죠. 그 다음에 스페인이시하고 포르투기즈는 조금 멈칫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라틴어권이에요. 언어권으로 보면 문화권도 그렇고 기질도 그렇습니다. 열정적이고 감성적이고 뭐 막 그렇죠.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이쪽 건이. 그 다음에 이제 게르만권이 이제 지금 독일이고 영국이고 미국이고 네덜란드고 덴마크고 북유럽은 전부 다 그쪽입니다. 뭐 그런 쪽이 이제 게르만계도. 슬라빅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금 러시아나 구소련에 속해 있었던 이 동부 유럽 지역까지가 대개 폴리시나 체코슬로베키안, 우크레이니안 뭐 전부 다 마찬가지다. 슬라빅 컬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히랍 컬처는 대개 이제 히랍하고 그리크하고 라틴을 같이 보진 않습니다만은 사실 그리스어권이 더 어버이 문명이긴 하지만은 너무 지금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저쪽 그리스 빼놓고는 없잖아요, 이쪽이. 그래서 이제 여기 포함을 일부러 안 시켰습니다. 안 시켰는데 처음에 이제 영국 섬을 지배하던 사람들이 라틴 컬처를 가지고 있던 켈틱 이었죠. 그러다가 로마가 세계의 정복자가 되면서 현재 브리티시 아일즈도 로마의 직접적인 통치를 400년 정도 받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한 제국의 직접 통치를 수백 년간 받으면서 한 사군이 스치는 거 기억나시죠?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영국은 이 로마의 직접 통치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라틴어권이 이제 처음에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가 쇠하면서 유럽에 있던 앵글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섹선. 앵글로족, 섹선족, 주트족 등등 게르만 계통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이 종족들이 영국 섬을 공략하기 시작해서 로마군이 철수하면서 이 지역의 힘의 진공 상태가 연출이 됐는데 그 힘의 공백을 앵글로 섹선족이 메꾸면서 앵글로 섹선에 의한 영국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전에 있던 켈틱은 지금의 아일랜드로 쫓겨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의 스코틀랜드, 웨일즈 다 그쪽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영국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앵글로 섹선에 의한 역사라고 하고, 만일에 영국 현재 역사를 앵글로 섹선에 의한 역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결국 이 게르만 계통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앵글로 섹선이 주류 종족이 되면서 이 정복자로서 주류 종족이 되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어에서 이거 일상용어 있잖아요. 일상용어가 말하자면은 앵글로 섹선인들이 쓰던 평범한 말들이에요. 이게 게르만 계통으로. 그러다가 이제 1016년에 노르만디공 윌리엄이 영국 섬을 또 공략합니다. 바이킹이니까 여전히 게르만 계통이지만은 그 바이킹이 프랑스의 노르만디에 일정 기간 동안 거주를 하면서 프랑스는 라틴어권이니까 라틴어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또 다시 영국 섬을 공략해서 이 지배자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때 말하자면 또 다시 라틴어권이 또 들어온 거죠. 지배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피지배계층은 뭐가 되고 앵글로 섹선이 되고 지배계층은 노르만디공 윌리엄을 중심으로 하는 바이킹의 피가 흐르는, 피는 똑같이 게르만 계통이지만은 문화는 프랑스 문화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가다가 이때 이후에, 그러니까 1016년 이후에 말하자면은 영국이 이제 개화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라틴어권의 영향을 받으면서 궁정용어는 전부 라틴어로 대체가 됐단 말이에요. 지배계층이 쓰는 언어는. 그래서 라틴어가 들어온 역사가 처음에 라틴어였는데 처음에는 아예 앵글로 섹선에 대한 역사가 없었으니까 이거는 그냥 제쳐버리고 앵글로 섹선에다 그 다음에 라틴 컬처를 가지고 있는 노르만디공 윌리엄이 들어와서 궁정용어나 학술 용어들이 다 라틴어로 대체가 돼버리고 그래서 이때 이제 라틴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르네상스기가 있습니다. 르네상스는 정말 영국 성까지 바로 강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르네상스 시기에 라틴어나 히랍으로 쓰인 원전 있잖아요. 원전을 원으로 읽을 수가 없는 사람이면은 인텔렉추얼이라고 지식인이라고 지식인으로 취급을 못 받았어요. 마치 조선의 지식인들이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를 오래전에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765년 전후로 해서 열강등의 도전을 받으면서 정말 지도자들이 그때 도전에 직면하면서 우리 거에 대한 애착을 가지면서 지식인들이 한글을 공부를 했지, 그 이전에는 소위 말해서 조선사회의 파워 엘리트들은 한글 전부 한자로 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쓰여진 원전을 읽고 그거 가지고 이제 시도 짓고 다 했듯이 그 당시 영국의 지식인들은 라틴어나 히랍어로 쓰인 원전을 읽어야 지식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라틴어나 히랍어들이 영어 속에 들어왔겠어요. 그래서 영어가 정말 전성기를 맞이한 것은 르네상스기입니다. 이때 엄청나게 많은 라틴 히랍 계통의 영어 단어가 들어오고 그러다가 이제 영국이 제임스 와트로 대표되는 산업혁명의 초기 주자가 되면서 처음에는 영국이 해양제국을 건설을 못했습니다만은 1815년 직전까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와 헤게모니 쟁탈전을 하다가 1815년부터는 본격적인 팍스 브리타니카 시대가 시작이 돼버린 겁니다. 1814년부터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는 영국 역사에서 최전성기를 맞이하고 이 100년 동안에 영국이 해양제국을 건설하는데 5대양 6대주에 영국의 깃발이 꽂히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중동 지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오세아니아, 그 다음에 북미, 카나다, 그런 게 미국,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인도, 지금 인도는 인디아하고 벵글라데시, 파키스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버마 같은 나라, 그 다음에 홍콩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중국도 이 조개지를 확보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대양 6대주에 영국이 해양제국을 건설하면서 또 거기서 영향을 받은 것들이 좀 들어오게 됐습니다만 이때 또 이제 영어는 또 다른 전성기를 맞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1914년 이후로는 뭐 영어는 이제 세계어로서 자리매김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라틴어가 영어에서 미치는 영향이 이 정도 압도적이니까 라틴 어근이나 접두를 통해서 영어의를 확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1차 대전 이후에 영어는 거의 세계의 공용어가 되다시피 했으니까 우리 한국 못지않게 영어를 잘 하는 것은 이미 그때로부터 100년 가까이 세월은 흘렀습니다만은 아주 기본 필수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이 현대인으로서 기본 필수로 해야 되는 것이 영어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수험생하고 선생과의 관계로 만났지만은 이런 중요성을 좀 인식을 하면서 영어에 대한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라틴 희락 계통의 접두 어근에 대한 접근을 조금 하면서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 하다가 그 다음에 그 최근에 나온 그 기출 문제하고 한번 연결시키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기 있구나. 지금 시간이 쉬는 시간 어떻게 됐어요? 10분. 예. 이게 지금 동영상을 같이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60분 단위로 5분씩을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최근에 제가 메모를 좀 해왔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수험생의 입장에서 현재 시험에서 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를 제가 조금 보여드리고 본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학술 용어 부분에서 이제 라틴 희락 계통의 영어 단어를 접근함에 있어서 3대 구성 요소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굳이 제가 진부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일 먼저 이 프레픽스라고 해서 접두가 있고 루트이라고 해서 어근이 있고 세 번째 서픽스라고 해서 전멸하는 게 있습니다. 대개 전체 학술 용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라틴 희락 계통의 영어 단어들은 이 라틴 희락 계통에서 유래하는 이 단어의 3대 구성 요소인 접두어와 어근과 전미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잘 생긴 단어는 접두어 하나, 어근 하나, 전미어 하나씩 딱 들어가면 최고 잘 생긴 단어고 이렇게 잘 생긴 단어들도 어원 분석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접두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접두어가 전치사적 부사가 많고 전치사적 부사가 가장 어렵거든요. 이게 뜻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PRS로 해서 3개가 다 들어가기도 하고 접두어 2개, 전미어 하나가 나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조합이 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근입니다. 어근. 단어의 3대 구성 요소 가운데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어근입니다. 물론 예외가 한 1, 20단어, 11 몇 단어 정도 제가 체크를 했는데 더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10단어 전후로 해서 예외는 있지만은 대개의 단어들의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근입니다. 어근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접두가 없을 수도 있고 전미어가 없을 수도 있지만은 어근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다행스러운 거는 어근은 접두어보다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동사적인 뜻이거나 명사적인 뜻이니까. 그 대신 숫자가 많죠. 우리 책에만 해도 토탈에서 부록가에 치면 1,500개 이상의 변형가에 치면 2,000개 이상의 어근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이 단어 외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근 그 많은 거를 공부해서 언제 하느냐 하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그 리딩 머터리얼을 통해서 사실
모든 단어를 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번 접해가지고 암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대개 뭐 최소 5번, 10번, 심지어는 20번 이상을 반복해서 봐도 기억이 안 되는 단어들도 있어요. 한 번 해서 암기가 되면은 어원 중심의 학습 방법이 의미가 없는데 문제는 5번 해도 10번 봐도 자꾸 까먹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원에 의한 접두어나 어근이나 전매에 의한 접근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기억 장치에 기억이 오래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실마리 역할을 해주는 그래서 어떤 실마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굴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에 좀 오래 가요. 암기할 때는 조금 어려운데 암기를 하고 나면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한번 암기한 단어들은 되게 까먹지를 않습니다. 한번 까먹어도 기억을 해내기가 쉬워요. 아, 그때 이런 식으로 했었지 하면서 이런 뜻 정도가 되겠구나 하고 유추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더 시간적으로 봐도 훨씬 더 나아요. 단어만 계속 써서 까먹고 또 쓰고 또 까먹고 또 쓰고 또 까먹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거 한 번 외우고 한 번 정도 점검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래서 따로 어긋내오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접근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5년도 가지고 한번 봅시다. 2005년 이 국어 문제가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게 자, 이 permeation 같은 단어 한번 보자고요. 자, 같이 읽어보죠. permeation. permeation이라는 단어는 스며든다, 침투 뭐 이런 뜻인데 자, 이게 잘생긴 단어입니다. 자, 자르고 그 다음에 자르고 요거는 A까지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르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자르는 게 좀 신기해 보이겠지만은 어원 학습을 하다 보면은 단어만 보면은 자르고 싶은 충동도 느끼고 그림이 또 그려져요. 초기에 저도 이 어원에 빠졌을 때는 길 가다가도 어떤 영어 단어 비슷한 게 나오면은 막 자르려고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고 오래전 기억입니다만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펄은 접두어고 M이나 MEA는 어근이고요. TION은 전미어입니다. 단어의 3대 구성 요소가 하나씩 잘 들어가 있는 경우에요. 여기서 펄은 접두어로서 뜻이 전치사적 부사 아니면 전치사의 뜻인데 이 수루가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관통이라는 뜻이죠. 뭐뭇을 통하여 또는 여기저기 두루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기저기 두루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M이나 MEA는 패스나 수루어의 뜻입니다. 이 패스의 뜻이거든요. 패스나 플로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은 여기저기 지나다 아니면은 여기저기 흐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퍼진다, 그 다음에 스며든다, 침투한다 해서 스며듦, 침투라는 뜻이 된 건데요. 이 단어가 예를 들면 우리 보케블 워크샵 322페이지의 기본 단어로 나온 거예요. 우리 어근 해설집에는 297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어근 해설집이 최근에 나왔는데 이거는 적중률도 아니지 않느냐. 어근 해설집은 1988년에 나온 이후로 변화가 없습니다. 기본 단어가. 그러니까 최근에 다시 선을 보였지만은 그 표제들은 똑같아요. 그래서 양쪽 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297페이지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은 이 단어가 결코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이게 지금 국어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어이 요 몇 년 전부터 상당히 수준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국어공무원 준비생들이 능률 보캐블러리 정도의 수능 보캐블러리로 만족을 했지만은 이제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국어도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를 한번 보자고요. locatious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도 우리 보캐블 워크샵의 기본 단어로 나온 것입니다. 580페이지에 나와 있고 어근 강의 노트에는 29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loquacious. loquacious는 말 많은 수다스러운 이런 뜻이거든요. 라큐라고 하는 라틴 어근이고요. ous라고 하는 것이 뭐뭇으로 가득 찬의 뜻으로서 쓰이는 것입니다. 말하다의 뜻이고 그래서 말로 가득 차 있다. 또는 가득 차 있다 또는 많은 이런 뜻도 있거든요. 직역을 하면은 말이 뭐다? 많다. 그래서 loquacious 같은 단어도 말이 많다, 많이 말한다. 그래서 말 많은 수다스러운의 뜻으로 되는 겁니다. 자, 이 경우는 어근하고 전미어의 조합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왔던 단어가 이것도 참 어렵게 나왔어요. 이거는 사실 순수 어휘 문제라기보다는 독해 문장 속에서 나온 것인데 어려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미션, 같이 읽어보죠. 이미션. 이미션에서 E는 접두어로서 EX의 변형으로서 아웃이고요. MISS는 어근어로서 보내다 이 뜻입니다. ION은 명사 전미어고 그래서 접두어 어근 전미어의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미션이란 단어는 직역을 하면은 바크로 뭐죠? 내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방사나 방출이라는 뜻으로서 이미션을 썼는데 이 단어 상당히 어려운 단어로 나온 겁니다. 국어에서는 본서 176페이지에 있고요. 어근에 3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근을 하나 우리 본서를 하나 국어 공문에서는 지금 현재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전혀 지장이 없죠. 그런데 이 단어들이 결코 쉬운 단어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단어고 100% 라틴어 계통으로서 어렵게 출제된 단어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서 네 번째는 지금 시간이 끝났어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이제 수거들도 이제 몇 개 나온 것까지 해서 같이 연결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은 단어만 가지고 안 되고 단어 수거를 같이 해야 됩니다. 단어 수거를 같이 해야 완벽해지고 수거는 모르면은 정말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거는 방법이 있다면은 우리 이 어근 강의 노트 부록에 보면은 최근 20년 동안 기출된 수거 1,500개가 실렉트가 되어 있어요. 상당히 귀찮은 작업이었지만은 결국 했습니다. 했는데 한번 쫙 정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수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별도로 보는 것보다 기출 나왔던 거 1,500개 있잖아요. 이거 쫙 한번 읽어보고 거기에서 이제 안 나오면은 할 수 없는 거고 시간이 많이 있는 분들은 우리 수거장을 통해서 기출하고 또 나올 만한 거 보면 되는데 시간이 없는 분들은 사실 저것만 봐도 돼요. 또 뭐 대개가 다 그럴 거니까 같이 틀리면 괜찮잖아요. 다수가 맞고 내가 틀리면 안 되지만은 다수가 틀리고 나도 틀리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아까 제 말씀드린 대로 기출 강의 노트에 어근 강의 노트 부록에 단어만 1,500개 있는 게 아니고 기출 수거 20년간 출제된 기출 수거 1,500개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용기가 좀 필요했어요. 웬 어근 강의 노트에 수거까지 넣느냐. 우리 정서로 맞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기출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우리 본서에 기출이란 말을 안 쓰잖아요. 이 종합서에는. 근데 이제 북2하고 북3에서는 실용적인 사고를 해가지고 수험생들이 도움이 된다면은 내 사고를 내가 변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북2와 북3에서는 제가 엄청난 변화 과정을 겪고 나온 결과입니다, 이게. 그래서 기출 수고도 상당히 이 보고입니다. 알겠죠? 자, 5분. 예, 끝났죠?